안녕하십니까? 저는 88세 현역 내분비과 전문의 김철우입니다. 지난 55년간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며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당뇨병은 결코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병은 그냥 평생 약 먹고 관리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이야기일 겁니다.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면 지속적인 치료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과 5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졸업의 진짜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화혈색소 수치만 보고 안심하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HbA1c가 7% 미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만 보여줄 뿐 여러분의 체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세포들이 인슐린에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3가지 핵심 검사를 권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지수 검사입니다. 의학용어로는 HOMA-IR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2.5를 넘으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직원들이 사장의 지시를 무시하는 회사처럼 말이죠. 둘째,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췌장이 얼마나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검사예요. 공복 시 정상 수치는 0.9에서 7.1 엑밀리리터 사이인데 이 수치가 낮다면 췌장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미세순환 검사입니다. 손톱 주변의 작은 혈관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사인데요. 당뇨 합병증은 이런 작은 혈관부터 시작되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의 장점은 당뇨병의 뿌리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왜 혈당이 올라가는지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단점이라면 비용이 조금 더 들고 모든 병원에서 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평생 약값 생각하면 이런 정밀 검사 비용은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검사들은 반드시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도 안 돼요. 그리고 감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몸이 건강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른 편인데 왜 당뇨에 걸렸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여기서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체질을 이해해야 해요. 서양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췌장의 베타세포 용량이 작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TCF7L이 KCNQ1, CDKA1 같은 유전자 변이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MI가 23 이하인 마른 분들도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비율입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여도 내장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의학용어로 사코페니아가 오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마른 당뇨의 장점이라면 조기에 발견해서 올바른 생활습관만 개선해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을 졸업할 수 있는 과학적인 5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시간 제한 급식입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타임-리스트릭터드 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세포 안에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지우고 인슐린 수용체를 새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최소 4시간의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마지막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오후 10시나 11시에는 잠자리에 드시고요. 이 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셔도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확실해요.
공복 인슐린 수치가 40-50% 감소하고 야간의 혈당이 치솟는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친 췌장이 휴식할 시간을 얻게 되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처음 2-3주간은 배고픔 때문에 힘들 수 있고 회식 같은 사회적 모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루 300-400mg 드시고요. 크롬피콜리네이트 200μg, 알파리포산 300mg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는 절대 안 돼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도 피하시고 당연히 과도한 음주는 금물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체 중심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 특히 골격근은 전체 포도당 섭취의 75%를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에는 GLUT사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과학적인 운동 프로토콜은 이래요. 스쿼트 운동을 주 3회, 세트당 12-15회씩 총 3세트 하세요. 런지 운동은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 벽 푸시업은 15-20회 3세트, 플랭크는 30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운동할 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이때 근육들이 포도당을 왕성하게 흡수하거든요. 이런 운동의 장점은 명확해요. 근육량이 1kg 늘어날 때마다 기초 대사율이 50-100kcal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25-30% 개선됩니다. 더불어 운동 후 24-48시간 동안 지속되는 EPOC 효과, 즉 운동 후 과다산소 소모로 인해 지속적으로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초기에 근육통이나 관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라고 말씀드려요. 함께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운동 전에는 BCAA나 류신이 풍부한 아미노산을 섭취하시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40일 비율로 드시면 근육 회복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돼요.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의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직후 당분이 많은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금물이에요. 세 번째 전략은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식단에만 신경 쓰시는데 수면은 당뇨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좋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수면 개선의 장점은 정말 놀라워요. 7-8시간 충분히 잠을 자면 인슐린 감수성이 20-30% 개선되고 공복 혈당이 10-15mg/dl 낮아져요.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화되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야간 활동이 많은 분들은 실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300mg, 멜라토닌 1-3mg를 취침 30분 전에 드시면 좋고요. 캐모마일 차나 패션 플라워 차도 천연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은 카페인은 물론이고 알코올도 숙면을 방해해요.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번째 전략은 제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순서로 식사하셨나요? 대부분 밥부터 드시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거꾸로 해보세요. 첫 번째로 채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두 번째로 생선,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드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글루코스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요. 펙틴,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도당 분자 주변에 겔 형태의 막을 만들어서 흡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단백질은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이 호르몬은 포만감을 주면서 동시에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주죠.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이런 거꾸로 식사법의 장점은 정말 놀라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40% 줄일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졸음이나 피로감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기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이 증가하고 사과 식초 1-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할 수 있어요. 또한 식사할 때 충분히 씹는 것도 중요해요. 최소 20-30번은 씹어야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포만 신호가 뇌에 전달돼요. 피해야 할 것들로는 식사 중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금물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과식을 유발하거든요.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설탕과 밀가루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당뇨병 졸업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설탕, 특히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변환되면서 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과당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만드는데 이게 전신 인슐린 저항성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 지수가 포도당과 거의 같을 정도로 높아요. 흰 빵의 혈당 지수는 70-85 정도인데 이는 설탕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현대의 밀가루에는 글루텐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까지 해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라면, 과자, 빵류, 흰쌀밥, 액상과당이 든 음료, 즉석식품,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등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정말 위험해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을 처리하려면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끊었을 때의 장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단 2주만 끊어도 공복 혈당이 20-30 mgdl 떨어지고 한 달이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혈당이 안정돼요. 또한 만성 염증 수치인 CRP가 현저히 감소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단점이라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다는 점이에요. 설탕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중독성이 있거든요. 금단 현상으로 두통이나 짜증, 우울감 등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먹으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 베리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코코넛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들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고 과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것들로 선택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것들로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들은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켜서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 5가지 핵심 전략에 더해서 당뇨병을 완전히 졸업하기 위한 3가지 심화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화 실천법은 공복 혈당 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전날 저녁 식사 내용,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운동 여부 등을 함께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지, 몇 시간 잠을 잤을 때 혈당이 안정되는지 같은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장점은 주치의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건강을 계획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단점은 매일 기록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인데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좋은 것들로는 혈압, 체중, 허리 둘레도 함께 측정해서 기록하면 더욱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피해야 할 것은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건데 하루 이틀의 변화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심화 실천법은 바른 자세로 췌장 기능을 돕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자세도 췌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구부정한 자세나 등이 굽은 자세는 췌장이 위치한 흉추 7번, 8번 부위를 압박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척추의 후만 변형이 폭각 내압을 증가시켜서 췌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이는 인슐린 분비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이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굽는 거북목 증후군과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세는 췌장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을 때는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고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세요. 서 있을 때는 벽에 등을 대고 뒤통수, 어깨뼈, 엉덩이, 종아리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세 교정의 장점은 놀라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폭부 압박이 줄어들어 췌장과 위장의 기능이 개선되고 이는 인슐린 분비와 소화 기능 향상으로 이어져요. 또한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죠. 단점은 오랫동안 굳어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근육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자꾸 원래 자세로 돌아가려 하거든요. 함께하면 좋은 운동들로는 요가의 캣-카우 자세, 플랭크, 월 엔젤 운동 등이 있고 필라테스도 코어 근육 강화와 자세 교정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피해야 할 것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건데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세 번째 심화 실천법은 전통차로 기력을 회복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는 대신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천연치료법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 모든 방법들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말씀드릴게요. 65세 김명수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요. 당화혈색소가 7.8%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권한 정밀 검사 결과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4.2로 매우 높고 C- 펩타이드 수치는 0.8mg로 낮아서 췌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김명수 환자분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전략을 모두 적용했어요. 저녁 6시 이후 금식, 매일 하체 운동 30분, 7시간 수면 준수,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설탕과 밀가루 완전 차단이었죠.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야식을 끊는 것과 운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려우셨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당화혈색소가 6.2%로 떨어지고 공복혈당도 140mgdl에서 105mgdl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2.1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다시 잘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6개월 후에는 당뇨 약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 58세 박영희 환자분은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였어요. BMI가 21.5로 정상 범위였지만 당뇨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죠. 정밀 검사 결과 내장 지방이 과도하고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박영희 환자분께는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량 증가와 내장 지방 감소에 초점을 맞춘 치료를 했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강화했죠. 특히 하체 근육 운동에 집중했고요. 결과는 6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체중은 2kg 늘었지만 근육량이 3kg 증가하고 내장 지방은 25% 감소했거든요. 당화혈색소는 7.1%에서 5.9%로 떨어져 완전히 정상 범위가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뇨병 치료의 표준 답안은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비만형 당뇨와 마른 당뇨, 인슐린 저항성 위주인지, 인슐린 분비 부족 위주인지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단순히 약으로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치료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능, 미세순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것이 진짜 치료의 출발점이에요. 둘째, 마른 체형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한국인은 췌장이 작고 약해서 마른 사람도 당뇨에 취약해요. 내장 지방과 근육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셋째, 시간 제한 급식, 하체 운동, 충분한 수면, 거꾸로 식사법, 설탕과 밀가루 차단이라는
5대 핵심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것들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넷째, 공복 혈당 일기 작성, 바른 자세 유지, 전통차 활용이라는 3가지 심화 실천법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절대 평생 질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살이든 당뇨를 앓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55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졸업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10년 넘게 인슐린을 맞던 분이 6개월 만에 약을 끊은 경우도 있고 80세가 넘어서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완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온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거나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부터 말이에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몸을 놀랍도록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공복 혈당 일기를 쓸 건지,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할 건지, 아니면 설탕과 밀가루를 줄여나갈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그리고 당뇨병 졸업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